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 강의를 맡게 된 홍성걸입니다. 예, 오늘부터 드디어 기초편 과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과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과학 전문가인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과학의 세계 쉽고 재미있는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첫 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1강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생물이 되겠습니다. 물질대사,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체의 운동 법칙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아마도 많이 한 번쯤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관성이란 말뜻부터 아셔야 되겠죠? 자, 관성의 말뜻은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력이란 외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어떠한 힘도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가 현재 하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즉 처음에 하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바로 관성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하던 짓 계속하기예요. 하던 짓 계속하기. 하던 짓 계속하기. 자, 처음에 물체가 하던 짓을 계속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물체가 몇 종류가 있냐? 한번 알아보면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정지한 물체 아니면 운동하는 물체, 즉 정지해 있는 물체 아니면 움직이는 물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녀석들한테 그대로 요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정지한 물체한테 힘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지한 물체한테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현재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왜요? 하던 짓을 계속해야 하니까. 그죠? 그럼 처음 정지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녀석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처음에 하던 짓이 뭘까요? 그렇죠. 운동이죠. 따라서 이 녀석은 계속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은 아주 쉬운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요. 정지한 물체 하던 짓 그대로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운동하는 물체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때 조건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처음 하던 짓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러분 물체를 가만히 놓으시고 힘을 가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 물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죠? 즉 계속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근데 처음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한테 힘을 가하지 않으면 얘는 그 속도로 계속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빨라진다면 힘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느려져도 힘을 받고 있는 거고. 따라서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관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성의 법칙이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니까 이제 관성의 예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그 전에 교육과정에서도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정지하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대요. 그랬더니 승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뒤로 넘어지죠. 그럼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자, 승객은 처음에 버스를 타고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죠? 버스를 타고 가만히 정지해 있었는데 갑자기 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자빠졌다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왜 자빠졌을까요? 라는 거예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해서. 그죠? 만약에 버스가 확 출발할 때 나도 함께 가려고 하면 자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넘어졌다. 왜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더니 이제 앞으로 넘어졌대요. 왜요? 버스가 달리고 있었다면 거기 타고 있던 승객도 뭐예요? 함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운동 중. 아까. 그러면 승객은 계속 그 운동을 계속하려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서버리니까 계속 가려는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넘어졌다. 역시 관성의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 운동을 하려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성의 예도 둘로 나눠지죠. 그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커브의 종이를 빠르게 빼면 컵 속으로 동전이 떨어진다. 즉 동전은 처음에 무슨 상태?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커브에 동전을 올려놨어요. 그럼 동전은 현재 정지해 있습니다. 이 종이를 잽싸게 빼면
동전은 정지해 있던 성질 그대로 여기 유지하려 하니까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 되겠죠?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불에 먼지를 두들겨 턴다. 먼지 또한 어떤 성질이죠? 지금 현재 이불에 붙어서 정지해 있으니까 쳐내서 떨어뜨린다. 그죠?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관성의 얘도 아까 처음에 앞에서 물체가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하려는 성질이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 즉 운동 중인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 한다. 그죠? 거기에 들어맞는 얘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성의 크기입니다. 관성의 크기는 물체 질량이 클수록 크대요. 질량이 클수록. 그럼 여러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자, 저랑 지금 여러분 수학 강의 우리 대검 수학 강의에 수학 선생님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등치가 상당히 크십니다. 자, 이 수학 선생님이랑 저랑 가만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연약한 학생이 뒤에 와서 저랑 수학 선생님을 동시에 탁 밀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60kg 정도 뿐이 안 나가 보이죠? 예. 저는 앞으로 아마 꼬꾸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은 저보다는 등치가 아주 크시니까 약간 움찔하고 말 거예요. 즉, 정지해 있었거든요, 저희들. 둘 다 정지해 있었는데 질량이 큰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을 더 크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도 더 크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트럭과 택시로 비교를 할게요. 트럭과 택시가 똑같이 100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운동 중이에요, 운동 중. 그런데 동시에 브레이크를 깍 밟았어요. 그러면 어느 차가 더 멀리 가서 멈추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무거운 차량, 즉 트럭일 거예요. 즉 무거운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도 더 크게 갖는다. 그러니까 한참 더 가서 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것은 정지 상태, 운동 상태 모두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이에요. 두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 즉, 가속도의 법칙이란 뭐냐면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또는 방향이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다. 즉 힘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한번 가볍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 그런데 이 가는 쪽으로 누군가가 힘을 가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일리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는 쪽으로 그 친구한테 힘을 가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증가할 거예요. 그죠? 속력이 증가하겠다. 자, 그런데 윤리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줄어들 거라고요. 일리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힘을 가하면 속력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그죠? 감소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주면 그죠? 일리 가고 있는데 방향이 뺑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는 물체는 이렇게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방향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우리는 총칭해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힘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속력이 빨라집니다. 가는 쪽으로 힘 받네. 느려집니다. 가는 쪽에 반대로 힘 받네. 방향이 변해. 가는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힘을 받았구나. 그래서 힘을 받는다라는 요거와 관련된 법칙을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말뜻이 뭔지 또 그죠? 또 용어가 나왔죠? 그럼 가속도의 말뜻이 뭔지. 자, 여기 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정지해 있던 물체가 4초 후에 그죠? 속력이 20이 되었답니다. 그죠? 정지해 있었어요. 처음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지해 있었어요. 자, 정지해 있었다는 것은 처음 속력이 0이 있겠죠. 그죠? 처음 속력이 0. 어떻게 그 처음 속력을 우리는 이렇게 약자로 V0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속력. 근데 이 녀석이 속력이 막 빨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 속력이 얼마 됐나 보니까 20이 됐대요. 그죠? 그래서 나중 속력이 20이 되었답니다. 20m/s. 여기는 나중 속력.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속력이 0이었었는데 0이죠? 처음 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속력이 나중 속력이 20이 되었어요. 4초 뒤에, 그죠? 자, 그러면 빨라진 거죠?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해석해요? 아, 너는 이쪽으로 힘을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졌어요. 그죠? 자, 이때 가속도가 어떤 뜻이 나면은요, 가속도는 1초가 지날 때마다 그럼 얼만큼씩 속력이 빨라지냐. 그 값이 바로 가속도가 되겠어요. 1초 지나면 얼만큼씩 속력이 빨라지는지 그걸 우리가 가속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석해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0초였다고 해보죠. 0초. 그 다음에 1초. 그 다음에 2초. 그 다음에 3초. 나중에 이제 4초 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속력이 0이었는데 나중에 여기가 4초일 때 20이 되었어요. 속력이. 그죠? 20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세 칸을 한번 메꿔보면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아마 5를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5. 여기는 10. 여기는 15. 그죠? 이렇게 5씩 증가시키면 맞아 돌아가죠? 자, 그럼 해석해보면 1초가 지났습니다. 아, 속력이 5가 늘어났네. 1초 또 지났습니다. 5가 또 늘어났어요. 5에서 10 됐으니까. 또 1초 또 지났더니 5가 또 늘어났어요. 1초 또 지났더니 5가 또 늘어났어요. 그죠? 아, 이 운동을 분석하면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5씩 계속 빨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는 너는 가속도가 5인 운동이야 라고 하거든요. 가속도는 약자로 우리가 A를 씁니다. A. 그래서 A. 우리 자동차도에 엑셀러레이션 있죠? 엑셀레이터. 그죠? 가속 페달. 아, 그거의 약자. 엑셀러레이션. 그래서 A가 약자인데 가속도가 5. 그러면 이걸 다시 분석해 보시면 가속도가 5라는 뜻은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5씩 이렇게 늘어나는 운동을 말합니다. 왜 늘어날까요? 힘 받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1초 동안에 얼만큼씩 속력이 늘어나는지를 계속 분석하려면 이제 시간도 가고, 그죠?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구했을 때도 가속도가 5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자, 나중 속력 아까 얼마라고 주어졌죠? 20. 그죠? 20이라고 그랬죠? 20. 처음 속력 아까 서 있었으니까 0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4초 후다 그랬어요? 4초. 요 S가 바로 초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초. 세컨드라고 그래요. 두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초라는 뜻도 있어요. 과학에서는 두 번째라는 뜻 외에도 초. 그래서 4초에 이제 요걸 산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에서 0 빼면 20이고, 그죠? 그걸 4로 나누니까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5. 그죠? 단위는 메타 퍼 세크 제곱. 쉽게 메타는 하나인데 S가 두 개다. 그래서 S 두 개 이렇게 써졌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단위는 우리 시험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5입니다. 같은 결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속도 구해야지.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필요하고 그동안에 걸린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시간분의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 빼서 계산하시면 가속도 값이에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요? 1초 지나면 그 숫자만큼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빨라져요? 힘 받으니까.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힘을 받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시니까 이제 가속도의 크기인데요. 가속도의 크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또 예를 든다면 자, 이번에는 실제로 2kg인 물체라고 가정하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속도 만약에 4로 운동하고 있다면 1초 지나면 4씩 빨라지고 있어요. 왜요? 힘 받으니까. 그럼 너 힘 얼마 받니? 그래서 힘을 직접 한번 구해보겠어요. 이때 얘가 받는 힘을 구할 때 공식이 밑에 있죠? 여기 M이 질량이 되겠습니다. 질량. A가 가속도. 그죠? 앞에서 나왔었죠? 가속도. 그래서 질량에다가 그물체의 가속도를 곱해주면 그게 그물체가 받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2고요. 그죠? 2 집어넣으시고 가속도가 4라 했으니까 2, 4, 8. 단위는 뉴톤. 그죠? 이건 뉴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8뉴톤의 힘을 받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MA다. 그죠? 힘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일명. 그래서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면 그게 그물체가 받는 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8뉴톤 받는구나.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는 하고 식을 유도해 보겠어요. A는 하고 그러면 A는 하고 유도해 보면 이제 반대 F 값을 질량으로 나눠준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그죠? 힘 나누기 질량이다. 이렇게
변형시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여러분 요 분자값이 처음 값보다도 값이 이게 커졌다고 가정해보세요. F값이 처음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전체 계산값은 어떻게 되면 전체 계산값이 이거예요. 이거 산수한 게 이거니까. 그럼 전체 계산값도 값이 커진답니다. 그래서 힘을 더 크게 하면 가속도도 커진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걸어가는데 힘을 아까보다 더 세게 가해주면 더 크게 빨라지겠죠? 아까 가속도의 뜻은 1초 지날 때마다 얼만큼씩 빨라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을 더 세게 가면 아까보다 더 빨라져. 성립하냐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요 M값이 이제 질량이에요. 분모에 있다는 건 나눠주는 수. 그죠? 이번에는 이 힘값은 그대로인데 나눠주는 수가 커지면 전체 계산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거든요. 그죠? 질량이 커지면 전체 계산값은 작아진다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그래요. 반비례. 그 다음에 아까 이 경우 너 커지니까 나도 커져. 이런 걸 비례라고 말합니다. 비례. 자, 요걸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그죠?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아까 철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철수보다 2배 더 무거운 친구가 있어요. 그 2배 더 무거운 친구를 똑같은 힘으로 가해주면 더 빨라질까요? 덜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무거울수록 빨라지는 정도는 작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힘을 많이 줄수록 빨라지는 정도는 커진다. 물체가 아까보다 더 무거워지면 빨라지는 정도는 작아진다. 그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말로 풀어놓은 게 우리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한 힘 크기에 비례하고 뭐가요? 가속도 크기가. 가속도 값은 힘을 크게 주면 커진다. 그죠? 힘을 더 크게 주면 아까보다 더 크게 빨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체 질량이 커져서 아까보다 더 무거워지면 물체가. 그죠? 이번에는 오히려 덜 빨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비례한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요 공식에서 가속도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 법칙의 예를 보면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은 다 힘을 받고 있다. 가속도 법칙의 하나의 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시면 이제 반작용의 법칙에서 물체 운동 법칙이 이제 마지막 법칙이에요. 자, 한 물체가 A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했대요. 그러면 물체 B라는 녀석도 A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 가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손으로다가 어떤 물체를 탁 밀었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쳤어요. 그랬더니 이 힘이 바로 뭐예요? 작용이에요. 제가 치니 이게 작용. 그죠? 이게 작용이라고 하면 근데 이상해요. 제가 물체를 탁 쳤더니 제 손이 아파요. 그죠? 왜요? 물체도 내 손을 똑같은 크기로 이쪽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반작용이라고 말합니다. 반작용. 그래서 작용은 내가 가한 힘. 반작용은 너도 나한테 똑같이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 이걸 반작용이라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크기가 같습니다. 똑같죠? 크기가 같습니다라는 거야. 요게 내가 너한테 가한 힘. 그럼 요거는 네가 나한테 가한 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었네요. 이건 의미 없어요. 방향. 나는 이쪽으로 가했는데 얘는 나 반대쪽으로 가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뿐이 없어요. 자,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용 반작용의 예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 났던 예가 되겠습니다. 물체 중력의 반작용은 그랬어요. 물체 중력의 반작용은. 자, 그런데 이 물체 중력, 이걸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물체 중력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 그거 해석해 놓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중력이라는 건 지구가 지구상에 있는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체 중력이니까 지구가 그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여기 그림 있어요? 요걸 지구라고 한다면 요 위에 물체입니다. 그죠? 요 물체의 중력이란 지구가 요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에 반작용을 물어봤습니다. 반작용. 그럼 반작용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제가 손으로 어떤 물체를 쳤습니다. 이게 작용이에요. 그럼 반작용은 그 물체가 제 손을 쳤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말을 거꾸로 해버리면 돼요. 거꾸로. 그죠? 그럼 여기서 연습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자,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달을 땡기는 힘, 이걸 작용이라고 치겠어요? 그럼 반작용은 말 거꾸로 하시면 돼. 지구가 달 땡겼어요. 달을 땡겼어요.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달이, 이제 달 차례예요. 달이 지구를 당겨야 돼요. 그죠? 달이 지구를 이렇게 당기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됐죠. 진짜로. 자, 다시.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물체 중력의 말뜻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거죠. 지구가 누구를? 물체를 당기는 게 이게 작용이에요. 현재 작용, 주어진 작용. 그럼 반작용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물체가 지구를 당기면 되겠네. 그죠? 물체가 지구를. 그죠? 따라서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그죠? 요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이, 여기 작용이라고 칠게요. 작용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었다. 그러면 요걸 서로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되죠. 그죠? 물체가 그러면 지구를 당기는 게 바뀌어졌죠? 지구가 물체 당기는 게 작용, 물체가 반대로 지구 당기는 게 반작용. 그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이제 감이 온다. 말 거꾸로 하면 되는구나. 그죠? 지구가, 아까 뭐죠? 물체 당겼어요? 그럼 뭐요? 물체가 한번 지구 당겨주면 돼요. 지구가 달 당겼어요? 작용? 그럼 반작용은 달이 지구 당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은 말 거꾸로 하면 되는구나. 아주 쉽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작용, 반작용에 얘가 있습니다. 얘가. 보니까 몸을 벽에 부딪히니까 아프대요. 아까 똑같은 예예요. 몸을 벽에 부딪혔어요. 벽을 내가 쳤어요. 작용. 벽이 나를 쳤어요. 반작용. 그래서 아프구나. 그죠? 두 번째. 대포에 포탄이 발사되면 포신이 뒤로 밀린대요. 그죠? 우리 대포, 그죠? 이 안에 이제 포탄 있잖아요. 자, 포탄 끝에 화약이 꽝 터졌다고 생각해요. 화약이 꽝 터지면서 포벽을 밀었어요. 작용. 그랬더니 포벽은 포탄을 반대로 빡 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반작용. 그래서 우리 왜 포탄 날아갈 때 포신이 뒤로 움찔하고 밀리잖아요. 그죠? 반작용 때문에. 그죠? 포탄 날아가는 반대로.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켓이 가스 분출하며 날아간다. 우리 로켓 발사하는 거 보셨죠? 그죠? 로켓이 날아갈 때 밑으로다가 막 가스를 막 뿜어요. 이걸 작용이라고 쳐보세요. 그죠? 작용. 그럼 반작용 뭐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공기를 미는 힘이 작용이라면 이 공기가 로켓을 반대로 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반작용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켓은 날아가는 것도 작용, 반작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 가셔가지고 배를 타고, 그죠? 노를 뒤로 젓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배는? 이쪽으로 가죠. 그죠? 젓는 쪽 반대로. 그러니까 물을 뒤로 밀었어요? 물을 밀었다고요. 근데 물 차례야. 물이 누구를? 노를 반대로 밀어주겠죠. 그죠? 노가 곧 뭐요? 배죠, 뭐. 그죠? 배. 그래서 노 젓는 반대로 간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까지 이제 3법칙 설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죠? 물체는 몇 종류가 있었습니까? 2종류예요. 정지한 물체. 너한테 힘 안 가할 거야.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한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너한테 힘 안 가할 거야. 계속 고속도로 계속 움직여야 돼. 그걸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법칙이었죠? 힘을 받는구나. 힘을 받으면 뭐요?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방향이 변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죠? 물론 가는 쪽으로 힘 받으면 빨라지고 가는 쪽에 반대로 힘 받으면 느려져요. 그죠? 우리는 주로 이제 빨라지는 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4초 뒤에 속도가 20이 됐어요. 그러면 1초 지나면 얼만큼씩 빨라진 거지?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가속도. 그죠? 빠르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시고 그때 주어진 시간으로 나누면 그때 계산값이 이제 가속도예요. 그 숫자만큼 만약에 가속도가 5다 그러면 1초 지날 때마다 5씩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구나. 처음에 0이었는데 1초 지나면 5가 됐고 속도가 그다음에 2초 때는 뭐요? 10이 됐고 15가 됐고 20이 됐고 요렇게. 왜요? 힘 받으니까 속력이 빨라지는구나. 그죠? 그게 제 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힘 구하는 공식, 힘을 한번 구해주자. 어떻게 해요? F는 ma, 그죠? F는 ma에서 질량에다가 그 물체가 받는 가속도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힘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 내가, 그죠? 어떤 물체를 쳤는데, 손이 아파요. 그죠? 왜요? 그 물체도 내 손을 쳤기 때문에. 잘 생각하니까 내가 쳤어, 작용. 네가 날 쳤어, 반작용.
말 거꾸로 하면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해봤죠? 물체의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 땡긴다는 뜻이니까. 그럼 반대로, 물체가 지구 땡기는 게, 이게 뭐예요? 반작용이구나. 그죠? 그거의 얘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셨고, 병 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노젓기 하는 거. 자, 이제 물질 대사와 광합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생물 편인데요. 자, 물질 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물의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 대사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란 간단한 저분자, 간단한 물질 가지고, 그죠? 아주 고분자, 복잡한 물질 만드는 거다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그죠? 저분자 또는 무기물, 에너지 없는 물질 가지고 고분자,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찮은 거 가지고 더 좋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자, 이때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뭐요? 현찮은 거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다라는 거. 대표적인 예가 여기 이제 광합성, 단백질 합성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화작용은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고분자 물질이, 그죠?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그죠? 아유, 좋았던 게 현찮은 걸로 되는 게, 요게 바로 뭐야? 이화작용이에요. 좋았던 게 나쁜 걸로, 그죠? 더 작은 걸로 되는 거. 요걸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고분자 물질은 뭐가 에너지가 많았었는데, 그죠? 아까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게 다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열 반응입니다. 그죠? 열이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세포흡이 있고, 소화가 있다. 그랬어요. 요런 건 대표적인 이화작용. 동화작용.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죠, 여러분? 동화작용은 더 좋은 거 만드는 거. 그죠? 값싼 거에서 좋은 거 만드는 거. 간단한 거에서 더 복잡한 거 만드는 게 동화작용이고, 그러려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뭐요? 이 복잡하고 에너지 갖고 있던 게 간단한 걸로 되는 거. 반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결국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걸 정리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빈 공간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물, 그죠? 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6, H12, O6. 그래서 이게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포도당.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소, 그죠? 물론 또 물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죠? 자, 이 이산화탄소와 물은 여러분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 이런 걸 무기물이라고 그래요. 무기물. 에너지가 없다. 기가 없다. 에너지 없다. 그 소리예요? 간단하잖아요. 생김새도. 이 녀석은 어때요? 더 복잡하죠. 쟤보다는 유기물이에요. 얘는 유기물. 그러면 너는 에너지가 있나 보구나. 그죠? 유기물이니까. 그죠? 자, 이산화탄소 물 가지고 이 포도당 만드는 반응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광합성. 자, 이 광합성은 일어나는 장소가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이파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자, 그런데 광합성 하려면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빛이. 그래서 빛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일어나요. 자,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을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요? 흡열 반응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 간단한 거 가지고 결국 복잡하고 유용한 걸 만들었어요. 이 반응을 앞에서 뭐라고 이런 걸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동화작용. 동화작용. 자, 이제 반대입니다. 자, 산소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포도당,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식물이 이렇게 포도당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밥의 형태로 먹잖아요. 그죠? 그럼 먹으면 우리가 이제 소화가 다 돼가지고, 그죠? 결국 우리가 먹은 밥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숨 쉬잖아요, 여러분? 이때 산소가 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즉, 산소를 우리 혈액의 적혈구가 결국 실어서 피를 통해서 세포로 산소를 가지고 가요. 왜? 이 포도당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산소로 포도당을 이제 우리 세포에서 태웁니다. 태우니까 여기에 에너지 들어있었는데 아까 빛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에너지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뭘로? 열의 형태로 나온다.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면 발열 반응. 자, 이 반응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체온 유지했습니다. 체온 유지. 체온 유지로 사용되고 그리고도 남는 에너지는 우리 ATP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세포에는 에너지 저장 창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 탈 때 나온 열 에너지를 체온 유지로 일부는 소모되지만 체온 유지로 일부는 소모되고 나머지는 ATP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활동할 때 이제 그 에너지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역반응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게 말하면 세포호흡. 줄여서 그냥 호흡. 자, 요게 일어나는 장소가 이제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고검 공부하실 때 다 배웠던 용어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다가 이산화탄소 흥 뱉어내잖아요. 그죠? 산소가 들어갔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흥 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역반응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화작용. 아, 복잡한 게 간단한 걸로 분해되는 거죠, 결국. 그때 이제 에너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화, 동화. 그러니까 동화는 더 처음보다 좋은 거 만드는 거. 이화는 좋았던 게 간단한 물질로 변하는 거. 그죠? 물론 그게 이제 그때 에너지가 나오겠죠? 들어갔던 에너지, 그거 가지고 우리 생활하는 게 바로 호흡이에요. 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광합성 호흡이 물질 대사라는 거야, 이게. 물질 대사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하면 광합성은 결국 빛에너지가 뭘로 됐어요? 포도당 됐어요. 그죠? 빛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최종 유용한 포도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에너지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렇게 포도당 같은 어떤 에너지를 갖는 물질을 우리는 화학 에너지.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가졌을 때 너는 화학 에너지를 가졌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에너지 입장에서만 말하면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결국 이렇게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이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호흡은 뭡니까? 포도당이 탈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우리 이제 활동에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생산하는 게 호흡인데 결국 에너지 입장만 말해보면 너는 화학 에너지 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이걸 나왔으니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구나라고. 그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진짜 시험 문제 100%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 거꾸로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광합성이라고 하고, 이건 호흡이라고 하고, 그죠? 이때는 빛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반대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걸 흡열, 나오는 걸 발열. 이렇게 간단한 거에서 더 좋은 복잡한 거 만드는 걸 동화작용. 그죠? 반대로. 복잡한 게 간단한 걸로 되는 걸 이화작용. 그죠? 이건 어디서 일어나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이건 어디서 일어나요?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면 에너지만 정리하면 광합성은 빛에너지 갖고 포도당 만들었으니까 어떤 물질에 에너지 갖고 있죠? 에너지 갖고 있으면 너는 화학 에너지가 됐다 그래요? 너는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광합성은. 호흡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한 거야. 다 거꾸로 해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100% 납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이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는 용어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더 확실히. 자, 이제 다시 그거를 정리하면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은, 그죠? 동화작용은 광합성, 그죠? 단백질 합성, 뭔가 만드는 거구나. 그죠? 처음보다 더 좋은 거, 복잡한 거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질 합성 과정이다.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뭐요? 흡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뭐예요? 분해 반응이다. 그죠? 분해 반응. 그죠? 분해예요, 분해. 그죠? 그리고 열이 나오죠, 그때. 발열. 그죠? 대표적인 게 호흡이다. 그죠? 호흡이다라는 얘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셔야 되는데, 이거 지워야 되는데 지우기가 아깝네. 그죠?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은 이렇게 저분자 물질이, 그죠? 고분자 된다. 에너지 들어간다. 흡열이다. 그죠? 이화는 반대로 이 고분자가 저분자 될 때 에너지가 나온다. 물론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 활동에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동화와 이화가 이해가 되셨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그걸 다시 또 순차적으로 세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광합성이에요. 그죠?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무기물 가지고 에너지 없는 물질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그죠? 이거 오가 빠졌네요.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뭐 만들었다? 그죠? 포도당 만들었다. 그죠? 동화작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서 일어나요? 엽록체. 그죠? 이산화탄소가 원료로 들어가죠? 원료로. 그리고 산소까지 덤으로 방출해주네요. 그죠? 물론 이렇게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요건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되는 거야. 그죠? 에너지 들어가니까 흡열이고. 정리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광합성에 영향 주는 요인이 있는데요. 4대 요인이에요. 빛이 셀수록 광합성 잘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겨울에 광합성 하는 것보다 언제? 여름에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 셀수록 광합성 더 잘합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좀 전에 광합성 식에서 광합성 원료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더 진하게 해도 광합성 잘하더라. 그죠? 온도가 높게 해도 광합성 잘하더라. 그죠? 역시 겨울보다 여름에 광합성 아까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름에는 빛도 세고 온도도 높아서, 그죠? 광합성에 영향 주는 요인들이 이렇게 딱딱 맞죠? 빛이 셀수록 광합성 잘한다. 이산화탄소 진하게 해도 광합성 잘한다. 온도를 높게 해도 광합성 잘한다. 그런데 이제 빛의 파장,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이
빛을 쪼여주니까 광합성을 했어요, 식물이. 더 세게 쪼여주니까 더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빛은 사실 한 종류가 아니었어요, 그죠? 빛은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검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프리즘에다가 빛을 쪼여주니까 여기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여러 빛으로 나뉘어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빨간 빛으로도 나누어지고 주, 노, 초, 파남보 가지고 여러 빛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즉, 빛은 쉽게 말해서 빨주, 노, 초, 파남보 7개 빛이 섞인 게 햇빛이구나. 그러니까 빛 쬐어주면 광합성을 잘하는데 빛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7개가 섞인 게 빛이에요. 그래서 화분 7개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식물을 심겨져 있겠죠? 각각 빛을 따로따로 쪼인 거예요. 여기는 파란 빛만. 여기서부터 여기는 빨간 빛, 너는 주황빛, 그죠? 너는 노랑빛, 그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너는 파랑빛, 너는 남색, 보라빛, 이렇게 한 빛만 쪼여줬다고, 한 빛만. 그래서 어느 식물이 광합성을 제일 잘하나. 그랬더니 최종 결론은요, 빨간빛 계통, 그 다음에 파란빛 쪼여준 요쪽 화분들이 잘 자라더래요. 즉, 그 얘기는 광합성을 더 잘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빛 중에서도 이왕이면 적색 계통의 빛과, 그죠? 청색 계통의 빛으로 식물들은 광합성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청색이나 적색 쪼여주면 광합성 잘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녹색을 쪼여준 화분이 있었거든요. 녹색 쪼여준 화분은 점점 애가 시들시들하면서 이게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 녹색으로 보여요. 식물들이 녹색으로 보이죠? 그럼 왜 녹색으로 보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반사색이에요, 여러분. 반사색. 그러면 녹색 식물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빛 중에서 나는 녹색이 싫어. 그래서 녹색을 막 반사시키는 거야. 나 녹색 싫어. 녹색 싫어. 그러니까 자기 몸이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녹색빛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식물이 반사해낸, 튕겨낸. 근데 다른 빛은 다 흡수하고. 그래서 녹색빛은 싫다고 반사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식물이 녹색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녹색을 쪼여주면서 광합성 해라 하니까 얘는 뭐예요? 나는 녹색 싫단 말이야. 그래서 녹색을 자꾸 반사해낸 건데 싫다고. 녹색을 쪼여주면 미치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녹색은 광합성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녹색만 쪼여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하나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빛이 셀수록, 빛이 세면 광합성을 더 잘한다. 물론 무한히 잘하진 않아요. 어느 빛이 되면 이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빛도 무슨 빛? 요쪽이 이제 적색 쪽의 빛이에요. 요쪽이 청색 쪽의 빛이고. 그래서 청색이랑 적색을 쪼여준 곳에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쪽 빛을 광합성에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확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핵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인데요. 핵함이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핵함이라는 녀석도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광합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녀석이에요. 핵함을 갖다 놓고 이쪽에는 빨간 빛을 주, 노, 초 이렇게 빛을 다르게 쪼여줘 본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2시간 있다 와봤는데 실험하기 전에 빛 쪼여주기 전에 여기다가 세균을 골고루 뿌려놨어요. 골고루. 그 세균이 이름하여 호기성 세균. 해석하면 좋아할 호, 공기. 나는 공기를 좋아해. 특히 공기 중에서 산소.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을 여기다가 골고루 뿌려서 처음에 골고루. 그런 다음에 이쪽은 빨간 빛만, 주황빛, 노 이렇게 각각 다른 빛을 쪼여줬어요. 2시간 뒤에 가봤더니 세균들이 요쪽에 이렇게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요쪽에. 그럼 요쪽에 무슨 빛 쪼여줬나 보니까 빨간색 계통. 요쪽은 파란색 계통. 그럼 결론 났죠, 여러분? 핵함도 결국은 적색, 청색빛으로 광합성을 가장 잘하고 있구나. 그죠? 그 빛을 쪼여줘야 광합성을 제일 잘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낸 실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녹색 쪼여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적색, 청색을 쪼여줘야 광합성을 잘한다는 얘기.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호흡이에요. 호흡 정리. 아까 호흡은 뭐죠? 포도당을 태워서,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산소로 태워서, 그죠? 그 에너지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체온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뭐요? 활동할 때 사용하고, 그래서 호흡이란 산소로, 그죠? 유기물, 즉, 포도당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면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걸 뭐라고 했죠? 아까 이화작용이다. 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그죠? 자, 이때 포도당이 탈 때 발생한 에너지는 어디에 쓴대요? 체온 유지로 소모되고, 일부는 ATP에 저장했다가, 그죠? 활동할 때
우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사하고 나서 좀 있으면 힘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힘이 나는 것 같죠? 그 에너지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죠? ATP에 저장했다가 이게 바로 호흡이 되겠습니다. 광합성의 역반응이죠. 그죠? 역반응. 자,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 문제까지 넣었어요. 문제까지.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하는 운동 법칙은, 다음에 설명하는 운동 법칙이 뭐네요?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했더니 승객이 앞으로 넘어졌대요. 그죠? 그렇죠? 달리던 버스 갑자기 쓰면 우리 앞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죠? 아, 이거 앞에서 배웠던 관성의 법칙이구나. 생각 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달리고 있었다는 것은 버스와 승객도 함께 가고 있던 중이에요. 그런데 기사님이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팍 써버리니까 승객은 계속 가려는 성질 때문에, 그죠? 앞으로 쓰러졌다. 그죠? 관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하늘을 날고 있는 연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반작용은 그랬어요. 아, 작용 반작용 문제이구나.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연에 작용하는 중력, 요 중력을 해석하라고 그랬었죠? 자, 그럼 중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자, 작용이에요. 자, 중력이란 지구가 그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죠? 따라서 요거는 해석합니다. 연에 작용하는 중력이니까 아, 지구가 연을 당기는 힘.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구가 연을 당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연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작용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요 말을 바꾸어주세요. 지구가 연 당겼으니까 이제 누구 차례죠? 연 차례죠. 그죠? 연이 지구를 당기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 어디에 있습니까? 4번에. 연이 지구를 끌어당기니. 쉽죠? 그죠? 말 거꾸로 하기, 작용, 반작용이었어요.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맞죠? 자, 이제 3번 문제. 다음 중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니까 좀 전에 우리 광합성, 호흡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자,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지요? 장소가. 잎의 엽록체. 호흡은 포도당 타는 장소. 그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광합성은 동화작용이다. 동화작용이란 간단한 거 가지고 더 좋고 복잡한 거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호흡은 포도당 타는 거죠. 그죠? 복잡한 것이 간단한 녀석으로 변하는 거, 이화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지요? 그 다음에,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흡열이잖아요. 흡열? 그런데 여기 발열이다라고 속였어요. 그죠? 반대로, 호흡은 포도당이 타면서, 포도당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뭐라고 돼요? 발열 그래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거꾸로 해놨네요. 그죠? 틀렸어요. 4번. 광합성은 에너지만 말해보면 빛 가지고 결국 포도당 만들었으니까 포도당 어떤 물질이 에너지 가지고 있으면 너는 화학 에너지를 가진 거야 그랬죠? 그래서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고 호흡은 반대로 포도당이 이제 타면서 열로 변했으니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우리 1강 기초강의 1강이 끝났네요 여러분. 그죠? 자,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강의라고 해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재 참조하시고,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보기.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고, 진짜 본 강의 할 때 이거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